전국이 월드컵 4강 진출의 꿈에 들떠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실종 사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2002년 6월 10일 수요일, 전국은 월드컵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살리. 북한강이 흐르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봉수와 김순덕 부부는 이 마을에서 40년째 살아왔습니다. 이봉수는 젊은 시절 목공소를 운영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의 가구를 도맡아 만들었습니다. 김순덕은 양평시장에서 30년간 야채 장사를 했습니다. 억척스럽고 강인한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이남일녀를 두었습니다. 장남 이민호는 서울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차남 이상철은 여러 사업을 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막내딸 이정희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노부부는 단둘이 낡은 시골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봉수는 3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가끔 밤에 집을 나서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김순덕은 무릎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텃밭을 가꾸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2002년 6월 10일 오후, 이웃 주민 박영자 씨가 김순덕을 마지막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이었어. 할머니가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계셨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박영자의 증언입니다. 저녁 7시? 이봉수 부부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상추쌈이었습니다. 김순덕이 오후에 뜯어온 상추였습니다. 밤 9시?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TV 앞에 모였습니다. 이봉수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정환의 골든골이 터졌을 때 온 마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경기가 끝난 시각은 밤 11시 30분. 이후 노부부의 행적은 묘연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전날 밤 승리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이웃 주민 최동식 씨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댁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엔 꼭 닫아두시는데 말이죠. 최동식의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동식은 곧바로 장남 이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이민호가 급히 양평집에 도착했습니다. 동생 이상철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을 사사치 뒤졌습니다. 부모님의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도 안방 서랍에 있었습니다. 이봉수가 늘 짚고 다니던 지팡이도 대청마루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전 11시 23분. 이민호는 양평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한밤중에 사라지셨어요. 신발도 안 신고 나가신 것 같아요. 빨리 찾아주세요. 이민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양평경찰서 형사과 박종민 경위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48세,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종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으셨나요? 박종민이 이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예요. 가끔 길을 잃으실 때가 있어요. 이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박종민은 곧바로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후 1시,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마을 주민 50여 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북한강 주변을 사사치 뒤졌습니다. 인근 산속도 수색했습니다. 자식들도 적극적으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이민호는 확성기를 들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민호예요. 대답해주세요. 목소리가 쉬도록 불렀습니다. 이상철은 인근 저수지를 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막내딸 이정희도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첫날 수색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박종민은 이웃 주민들을 하나하나 면담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월드컵 보느라 정신없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전날 밤은 온 나라가 축구에 열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웃집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종민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안에서 잠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쇠도 안방 서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외출하실 때 문을 안 잠그셨다는 건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안방 이불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리를 한 것 같았습니다. 밤에 급하게 나가셨다면 이불을 갤 시간이 있었을까? 박종민의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이틀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양평군 전역으로 수색대를 파견했습니다. 인근 요양원과 병원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기억을 잃고 헤매다가 보호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종민은 자식들과 다시 면담했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게 언제죠? 6월 10일이었어요. 월요일 저녁에 안부 전화드렸어요. 이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모님 상태는 어떠셨나요? 평소와 다를 게 없으셨어요. 건강하셨고요. 박종민은 이상철에게도 물었습니다. 동생분은 언제 부모님과 통화하셨나요? 저도 비슷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드려요. 이상철의 대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애타게 부모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종민의 경험이 속삭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데. 그는 오랜 형사생활로 키워온 직감을 믿었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실종 5일째. 여전히 이봉수 부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박종민은 사건 초기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봉수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안방 서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74세 노인이 치매가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두고 나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박종민은 통신사에 통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6월 10일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후 9시 47분 장남 이민호에게서 걸려온 전화. 통화 시간 2분 13초. 오후 10시 21분 차남 이상철에게서 걸려온 전화. 통화 시간 1분 48초. 월드컵 경기 중에 아들들이 전화를 했다. 박종민은 이민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6월 10일 밤 9시 47분에 아버님께 전화하셨죠? 네, 맞아요. 이민호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그냥 경기 잘 보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경기 도중에요? 네. 하프타임 때였던 것 같아요. 박종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철도 불러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0시 21분에 아버님께 전화하셨죠? 네. 맞아요. 무슨 용건이셨나요?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경기 잘 보고 계시냐고? 두 형제의 진술이 비슷했습니다. 너무 비슷했습니다. 박종민은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 슈퍼마켓에 CCTV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카메라였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6월 10일 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11시 42분. 한 대의 승용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어두워서 차종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색상은 회색 계열로 보였습니다. 박종민은 이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차 몰고 다니세요? 2000년식 그랜저 X지요. 회색이요? 6월 10일 밤에 양평에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이민호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종민은 차량 등록증을 확인했습니다. 이민호의 차량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정밀 분석 의뢰했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희미하게 식별됐습니다. 이민호의 차량이 맞았습니다. 박종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는 이민호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CCTV에 당신 차량이 찍혔습니다. 6월 10일 밤 11시 42분. 이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왜 거짓말하셨죠? 박종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날 밤에 부모님 댁에 들렀어요. 무슨 일로요? 경기 끝나고 술 한잔 하려고요. 아버지랑. 그래서요? 근데 집에 아무도 안 계셔서 그냥 돌아왔어요. 이민호의 진술이었습니다. 박종민은 믿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42분이면 경기 끝나고 10분밖에 안 됐을 때인데요. 서울에서 양평까지 10분 만에 오셨나요? 이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종민은 본격적으로 자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이민호의 재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민호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빚이 4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차남 이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8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막내딸 이정희의 남편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종민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봉수 부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양평군 강상면 일대 땅이었습니다. 시가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렸다. 박종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그는 이민호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2000년식 현대 그랜저 XG.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2002년 당시 블랙박스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민호는 건설 현장 일 때문에 일찍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박종민은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삭제돼 있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14일까지의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운 거야.
박종민은 국과수에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복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종민은 복원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6월 10일 밤 11시 47분 경부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장면. 카메라에는 이민호가 운전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조수석에는 이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2명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이봉수와 김순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차량은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새벽 1시 23분 강원도 홍천 방향으로 빠졌습니다. 이후 화면은 어두운 산길을 달리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새벽 2시 7분 차량이 멈췄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만이 앞을 비췄습니다. 이민호와 이상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두 노인을 부축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봉수가 비틀거렸습니다. 김순덕이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노부모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10분 후 이민호와 이상철만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박종민은 영상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인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 박종민은 이민호와 이상철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박종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민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철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6월 10일 밤 월드컵 경기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이민호와 이상철이 양평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울 우리 집에 가시려. 월드컵 구경도 하시고. 이민호가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이봉수 부부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자식들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밤 11시 47분 차는 서울이 아닌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민호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넸습니다. 목마르시죠? 드세요. 두 노인은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30분 후 이봉수와 김순덕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 2시 차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깊은 산중에 도착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민가도 5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잠든 부모를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폐가터에서 북쪽으로 1.2km 지점. 그곳에 두 노인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 두 형제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부모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날 아침 이민호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이웃들 앞에서 애타게 부모를 찾았습니다. 이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박종민은 조서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부모님을 버렸습니까? 이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부모님 땅을 팔아야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이민호가 부인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산속에 버려놓고? 그냥 실종된 것처럼. 그러면 7년 후에 실종 선고를 받아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박종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식이 부모를 산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종민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모릅니다. 저희도 몰라요. 이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종 신고 후 13일이 지났습니다. 6월 25일 현재 노부부의 생사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박종민은 즉시 수색대를 재편성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블랙박스에 찍힌 그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새벽 5시 50명의 수색대가 산에 투입됐습니다.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나무와 덤불이 우거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수색대원들의 외침이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폐가터를 중심으로 반경 2km를 뒤졌습니다. 정오. 한 대원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뭔가 있어요. 나뭇가지로 만든 화살표였습니다. 땅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살표는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수색대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의백의 막. 또 다른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역시 나뭇가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셔. 박종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색대는 화살표를 따라 계속 전진했습니다. 오후 1시 47분.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봉수와 김순덕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껴안은 채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수색대원들이 달려갔습니다. 이봉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김순덕은 더 심각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구조대 왔어요. 대원들이 두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이봉수의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습니다. 김순덕의 얼굴은 햇볕에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하게 마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20일간 산속에서 생존한 것이었습니다. 구급대가 급히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하네요. 빨리 병원으로.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오후 3시? 이봉수와 김순덕은 홍천성심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국이 이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70대 노부부, 20일간 산속 생존 자식들이 버린 부모, 기적의 생還.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의사가 박종민에게 설명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저 나이에 20일을 버티다니. 어떻게 살아남으신 걸까요? 계곡물을 마시셨고 산나물을 드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산나물을 구별할 줄 아셨나 봐요. 김순덕의 평생 경험이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시장에서 30년간 야채를 다루며 익힌 지식이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버티셨습니다. 그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예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이봉수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박종민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월 10일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민호가? 우리 큰아들이 왔어요. 서울 가자고? 이봉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뭘 마셨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깨어났을 때는요? 산속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이봉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악몽이라고 생각했죠.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옆에 계셨어요. 같이 깨어났죠. 두 노인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차가운 땅 위에서 눈을 떴을 때 주변은 나무뿐이었습니다. 어부, 우리 어디 있는 거요? 김순덕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들 놈들이 우릴. 이봉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을. 김순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김순덕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부, 물소리가 들려요. 계곡이 있나 봐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500엠를 걸어 계곡을 찾았습니다.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물이라도 마셔요. 그래야 살아요. 김순덕이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이봉수도 마셨습니다. 그날부터 생존이 시작됐습니다. 김순덕은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을 찾았습니다. 냉이 달래 머위를 캤습니다. 이봉수는 화살표를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찾으러 올까봐. 나뭇가지를 모아 방향 표시를 해놨습니다. 밤이 되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6월이었지만 산속밤은 추웠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만 있으면. 김순덕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자식들을 제대로 못 키워서. 이봉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둘이서 끝까지 살아요. 김순덕의 다짐이었습니다. 20일. 두 사람은 그렇게 버텼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마침내 구조됐습니다. 박종민은 이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2002년 7월 15일. 이민호, 이상철, 이정희는 존속유기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이봉수와 김순덕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석에는 세 자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자녀들을 처벌하길 원하십니까? 이봉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이봉수의 대답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을 용서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제 핏줄입니다. 이봉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들이 제 자식들이에요. 김순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벌은 법이 하시겠지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저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피고석에서 이민호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상철과 이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은 엄격했습니다. 2002년 9월 5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민호 징역 7년, 이상철 징역 5년, 이정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사의 선고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부모를 산에 유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용서와 피고인들의 뉘우침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02년 여름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현대판 고려장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2025년 현재 이봉수는 97세, 김순덕은 94세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 깨끗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자식들이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이민호와 이상철은 출소 후 부모를 찾아뵀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다. 이봉수가 아들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매주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함께입니다. 요양원 정원. 이봉수와 김순덕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 이봉수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둘이서 함께 살았죠. 김순덕이 미소 짓습니다. 23년 전 그 산속.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에게 의지했던 그 시간. 두 사람은 그때를 잊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그것이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입니다.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며. 2002년 여름의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